새벽 1시 40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항구 도시의 거리에서 한 여자가 택시를 향해 뛰어왔다. 그녀의 손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재미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외면하지 않았던 그날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재미는 42살의 택시 기사였다. 20년째 이 도시의 밤거리를 누비며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큰 꿈도 있었지만 생활은 그를 현실로 끌어내렸다. 이혼 후 혼자가 된 지 5년째였고 대학생인 딸아이 학비를 대느라 밤낮으로 핸들을 잡았다. 그에게 택시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세상을 관찰하는 창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나가는 무대였다. 대부분은 평범한 승객들이었지만 가끔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날 밤의 여자처럼 눈은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한겨울 특유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었다. 도로는 금세 하얗게 뒤덮였고 시야는 점점 나빠졌다. 평소 같았으면 일찍 차고로 돌아갔겠지만 이번 달 카드값이 밀려 있었다. 재미는 히터를 최대로 틀고 중앙역 앞 승강장에 차를 세웠다. 마지막 손님 한 명만 더 태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이었다. 라디오에서는 밤 11시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연쇄 강도 사건. 어두운 소식들 뿐이었다. 재미는 한숨을 쉬며 커피 자판기 커피를 홀짝였다. 식은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승강장은 텅 비어 있었다. 막차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거리는 고요했다. 재민이 시동을 걸려는 순간 백미러에 누군가의 모습이 비쳤다. 여자였다. 코트를 입고 가방을 든 채 뛰어오고 있었다. 재민은 창문을 내렸다. 어디 가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와 함께 눈송이가 날아들었다. 여자는 다급히 자리에 앉았다. 항구 쪽으로만 가주세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재미는 백미러로 여자를 훑어봤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긴 머리는 젖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손목의 멍이었다. 옷깃 사이로 보이는 목에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재미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모른 척 시선을 돌렸다. 택시기사에게는 불문율이 있었다. 손님의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 것.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눈길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다. 거리는 적막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눈발 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뒷좌석의 여자는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다.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10분쯤 지났을까?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진동 소리가 차 안에 크게 퍼졌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공포였다. 손가락이 떨리는 게 백미러로도 보였다.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냥 꺼버렸다. 몇 초 후 다시 전화가 왔다. 또 끊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디 있어? 스피커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낮고 위협적인 톤이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 안 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알았어? 나는. 나는 안 돌아가.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또 시작이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해봐. 어차피 넌 혼자 못 살아. 여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재민은 애써 시선을 도로에 고정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차는 항구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낡은 창고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구역이었다. 밤이면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도 성긴 곳이었다. 재민은 불안한 마음에 속도를 늦췄다. 어디쯤 내려드릴까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재민이 다시 가속하려던 순간 여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여기 세워주세요. 지금 당장. 재민은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끄러지며 멈춰섰다. 여자는 문을 열고 황급히 뛰어내렸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좌석에 던지듯 놓았다. 거스름돈은 됐어요. 재민이 차에서 내려 그녀를 불렀다. 손님, 잠깐만요. 하지만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어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재민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차로 돌아왔다. 뒷좌석에는 구겨진 지폐들이 놓여 있었다. 요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재민이 돈을 지불려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떨어진 반지였다. 작은 은반지였고 안쪽을 들여다보니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수진에게 마이너스 0원이. 재민은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차를 몰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 생각뿐이었다. 멍 자국,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그녀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오후 재민은 차고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항구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으며 재민은 손을 멈췄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기사가 떴다. 사진과 함께. 재민의 손이 떨렸다. 화면 속 실종자 사진. 그 얼굴은 어젯밤 자신의 택시에 탔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이수진 씨, 38세. 어젯밤 집을 나간 뒤 연락 두절. 재민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은빛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수진에게 마이너스 0원이.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반지를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직접 찾아봐야 할까? 재민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반지를 꽉 쥐었다. 눈 내리던 그 새벽 자신의 택시에 올랐던 여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살아는 있는 걸까? 재민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재민은 이틀 동안 고민했다. 반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하는지. 택시기사로 20년을 살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좋지 않다는 걸 배웠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어젯밤에도 꿈에 그 여자가 나왔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재민은 결국 반지를 들고 관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는 오전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민원인들이 복도에 줄지어 앉아 있었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다. 재민은 민원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30분쯤 지나자 한 형사가 나왔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실종 사건 관련해서 제보하러 왔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살짝 변했다. 그는 재민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낡은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인 방이었다. 재민은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다. 이수진 씨라는 분 아시죠? 그저께 밤에 제 택시를 탔었습니다. 형사는 반지를 받아들었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언제 태웠다고 하셨죠? 그저께 밤 새벽 1시 반쯤이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파일 캐비닛을 열어 서류 하나를 꺼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에는 사진과 신상 정보가 인쇄되어 있었다. 재민이 본 바로 그 여자였다. 기사님, 이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여자는 이미 사망 처리됐습니다. 재민은 귀를 의심했다. 예. 뭐라고요? 1달 전에 항구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신원 확인도 끝났습니다. 이수진, 38세. DNA 검사까지 마쳤고요. 재민은 말문이 막혔다. 1달 전, 자신이 태운 건 그저께 밤이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택시를 탈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제가 태운 사람은 누구죠?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착각이거나 동명이인일 겁니다. 실종 신고는 가족이 낸 건데 아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분명 이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똑같았고 이 반지도. 형사는 재민의 말을 끊었다. 기사님, 밤에 잠깐 본 거잖아요.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도 어디서 주운 걸 수도 있고요. 재민은 답답함이 밀려왔다. 형사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열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USB에 담아서 가져오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은 경찰서를 나왔다. 가슴속에는 불신이 자리 잡았다. 경찰은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다.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일을 다시 뒤집고 싶지 않은 것이다. 재민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오후 재민은 차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그저께 밤 영상을 재생했다. 눈보라가 치는 거리, 여자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 그리고 뒷좌석에 앉은 얼굴.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여자의 모습은 분명했다. 손목에 멍, 떨리는 손, 눈물. 재민은 영상을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경찰에 다시 가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다. 재민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여자가 내렸던 항구 근처로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재민은 택시를 몰고 항구로 향했다. 그저께 밤 여자를 내려준 바로 그 골목이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이곳은 오래전부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던 곳이었지만 계속 미뤄져 왔다. 재민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가로등은 반쯤 꺼져 있었고 발밑에는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누구 찾으세요? 재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재민을 바라봤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이수진이라는 분 아십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요. 알죠. 여기 살았던 애예요. 재민의 심장이 뛰었다. 지금도 여기 계세요? 아니, 1달 전부터 안 보여요. 이사 갔나 봐요. 재민은 실망했다. 역시 1달 전이었다. 경찰 말이 맞는 건가? 그런데 할머니가 다시 말했다. 근데 며칠 전 밤에 분명히 봤는데. 예. 며칠 전이요? 그래요. 사흘쯤 전.
밤늦게 여기 골목에서 봤어요. 황급히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재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흘 전이면 바로 그저께 밤이었다. 할머니가 본 사람이 수진이 맞다면 그녀는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확실하세요? 그 사람이 수진 씨 맞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어두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옷차림이랑 키가 비슷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뭐가요? 수진이는 쌍둥이거든요. 언니가 있었어요. 얼굴이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헷갈릴 정도였죠. 재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쌍둥이. 그렇다면 자신이 태운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그 언니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정말 수진이 살아있는 건가? 그 언니 이름은 뭔가요? 수정이었나? 그 애는 오래전에 여기 떠났어요. 10년도 더 됐을걸요. 재미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차로 돌아왔다.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다. 죽은 수진, 살아있는 수진, 쌍둥이 언니 수정. 대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거짓인가? 경찰은 수진이 죽었다고 했다. DNA 검사까지 했다고. 그런데 할머니는 며칠 전 밤에 봤다고 했다. 자신도 분명 그저께 밤에 태웠다. 재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 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경찰인지 할머니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착각한 건지. 재미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 여자가 정말 죽은 건지 아니면 아직 살아서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재미는 차를 출발시켰다. 다음으로 찾아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었다. 실종 신고를 낸 가족이었다. 그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재미는 끝까지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택시 기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재미는 이틀에 걸쳐 실종 신고자를 찾았다. 경찰서에서 알아낸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신고자가 수진의 남동생이라는 것만은 확인했다. 이름은 김정훈, 35세. 주소는 시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다. 재미는 저녁 무렵 그곳을 찾아갔다. 낡은 구형 아파트였고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재미는 603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이게 옳은 일일까? 남의 가족사에 끼어드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다. 재미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수척한 얼굴의 남자가 나타났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누구세요? 저는 택시 기사인데요. 수진 씨 관련해서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재민을 바라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어둑했다. 커튼이 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소주병 몇 개가 놓여 있었다. 정우는 재민을 소파에 앉게 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하세요. 재민은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정우는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다. 이건 누나 거예요. 그저께 밤 수진 씨를 제 택시에 태웠습니다. 내릴 때 이걸 두고 가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재민을 봤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누나가 정말 살아있다는 건가요? 재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경찰은 한 달 전에 사망했다고 하던데요. 정우는 반지를 꽉 쥐고 고개를 떨궜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재민은 기다렸다. 정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누나는 죽었어요. 정훈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한 달 전 항구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고요. 장례도 치렀습니다. 그럼 제가 태운 사람은 누구죠?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우리 누나들은 쌍둥이예요. 수진 누나랑 수정 누나. 재미는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쌍둥이. 수정 누나는 10년 전에 집을 떠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소식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럼 제가 태운 사람이 수정 씨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누나들은 얼굴이 똑같아서 구별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정우는 일어나서 서랍을 뒤졌다. 서류 몇 장을 꺼내 재민에게 내밀었다. 한 달 전 수진 누나가 죽기 직전에 보험금이 수정 누나 계좌로 들어갔어요. 5천만 원. 재민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보험 수령인은 이수정이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도 의심스럽게 봤어요. 혹시 수정 누나가 수진 누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간 게 아니냐고요. 재민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렇다면 자신이 태운 사람은 살인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공포에 질린 눈빛, 떨리는 손, 목과 손목의 멍. 그건 가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혹시 누나가 결혼은 하셨나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누나는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문제였죠. 무슨 문제요?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폭력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누나가 막았어요. 괜찮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재미는 그날 밤의 전화 통화가 떠올랐다.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 어디 있어? 당장 집으로 와. 그 남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누나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연락도 안 돼요. 재미는 정훈의 얼굴을 봤다. 지친 표정 속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혹시 수정 누나 사진 있으세요? 정훈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뒤졌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10년도 더 된 듯한 사진이었다.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얼굴은 정말 똑같았다. 하지만 재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태운 사람이 누구인지. 왼쪽 여자였다. 그날 밤 뒷좌석에 앉았던 바로 그 얼굴. 이분이 수진 씨인가요? 수정 씨인가요? 정우는 사진을 보며 대답했다. 왼쪽이 수정 누나고 오른쪽이 수진 누나예요. 재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자신이 태운 사람은 수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수진이었다. DNA도 일치했다고 했다. 그런데 보험금은 수정이 받았다.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수정 누나가 수진 누나를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정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누나들은 어렸을 때 정말 친했거든요. 수정 누나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재미는 더 이상 물을 게 없었다. 일어서서 인사했다. 연락처 남기고 갈게요. 혹시 뭔가 알게 되시면 연락 주세요.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이 현관문을 열려는데 정훈이 뒤에서 말했다. 기사님, 누나가 정말 살아있다면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재민은 뒤돌아봤다. 정훈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재민은 아파트를 나왔다. 밖은 어두웠고 찬바람이 불었다. 재민은 주차장에 세워둔 택시에 올라탔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다. 수정은 어디에 있을까? 왜 보험금을 받은 걸까? 수진의 남편은 어디 갔을까? 그리고 수정은 지금 안전한 걸까?
재민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떠올렸다. 수정의 얼굴, 손목에 멍, 떨리는 손.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아마도 수진의 남편으로부터. 재민은 이제 확신했다. 수정은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다. 재민은 시동을 걸었다. 경찰은 이미 이 사건을 종결했다. 더 이상 조사할 생각이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알아내야 했다. 수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민은 항구로 향했다. 수정이 내렸던 그 골목.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재민은 사흘 동안 항구 근처를 돌아다녔다.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을 하나씩 뒤졌고 근처 편의점과 약국을 찾아다녔다. 수정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수정이 내렸던 그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혹시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하지만 수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흘째 되던 저녁, 재민은 지쳐서 차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겨울비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다. 재민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정은 이미 멀리 떠났을지도 몰랐다. 아니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 재민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정훈이었다. 기사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수정 누나가 살던 곳을 찾았어요. 10년 전 주소인데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재민은 자리를 바로 했다. 어디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주소 보내드릴게요. 재민은 즉시 차를 출발시켰다. 빗길을 달려 정훈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였다. 3층짜리 건물이었고 외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정훈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2층 202호예요.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202호 앞에 섰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정훈이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다. 재민은 주변을 둘러봤다. 복도 끝에 관리실이 있었다. 관리실에 가서 물어봅시다. 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6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202호에 살던 이수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수정이요. 여기 안 산지 오래됐는데요. 혹시 언제 나갔는지 아세요? 한 달쯤 됐을걸요. 근데 이상한 게 얼마 전에 잠깐 들렀더라고요. 재민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요? 일주일쯤 전. 밤에 왔어요. 짐 좀 가져가더니 금방 나가던데요. 정훈이 물었다. 지금 그 방 비어 있나요? 네, 아직 안 나갔어요. 월세 밀린 거 있어서 계약 정리 중이에요. 재민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라서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를 가져왔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없고 짐도 없었다. 하지만 벽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다. 10년 전 달력이었다. 재민과 정우는 방 안을 살폈다. 붙박이장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다. 정훈이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없네요. 재민은 포기하지 않고 구석구석을 확인했다. 작은 수납장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재민이 수첩을 펼쳤다. 10년 전 일기였다. 수정의 글씨였다. 기사님, 뭐 찾으셨어요? 재민은 수첩을 정훈에게 보여줬다. 정훈은 수첩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수첩에는 수정의 고민이 적혀 있었다. 수진이 남편에게 맞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는 내용.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수진이 막았다는 이야기. 자신이 무력하다는 자책.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를 두고 떠나는 게 비겁한 걸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언니 미안해. 정우는 수첩을 덮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정 누나도 힘들었구나. 재미는 정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관리인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빗길 위에 서서 정훈이 말했다. 기사님, 수정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친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재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수정은 어딘가에 있었다. 살아 있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재미는 다시 항구로 갔다. 이번에는 낮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수정이 갈 만한 곳을 생각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이곳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재미는 항구 쪽 작은 교회를 떠올렸다. 할머니가 그곳에서 봤다고 했었다.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다. 작고 낡은 건물이었다. 십자가가 희미하게 보였다. 재미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은 조용했다. 몇 개의 긴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제단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구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재미는 숨을 멈췄다. 그 뒷모습, 수정이었다. 재미는 조용히 다가갔다. 여자는 재민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수정의 얼굴이었다. 그날 밤 뒷좌석에 앉았던 바로 그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놀람이 서려 있었다. 기사님. 수정은 일어서려다 비틀거렸다. 재민이 재빨리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저를 찾으러 오신 건가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를 두고 가셨어요. 돌려드리려고요. 재민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수정은 반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요. 그날 밤 황급하게 내려서 괜찮습니다. 지금 안전하신 게 다행이에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제발 경찰에 말하지 마세요. 재미는 조용히 말했다.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정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교회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길고 슬펐다. 하지만 재미는 끝까지 들었다. 외면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수정의 이야기는 재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10년 전 수정은 언니 수진이 남편에게 맞는 모습을 매일 봤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수진은 괜찮다고만 했다. 사랑한다고, 남편이 변할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수정은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무력하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 그래서 떠났다. 도망치듯 이 도시를 벗어났다. 10년 동안 수정은 다른 도시에서 살았다. 연락도 끊고 소식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언니를 버리고 떠난 자신이 미웠다. 한 달 전 수정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말기암이었다. 수술도 치료도 소용없다는 진단이었다.
수정은 죽기 전에 언니를 만나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항구 도시로 돌아온 수정은 수진을 찾았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는 10년 전보다 더 나빠져 있었다.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수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언니, 나랑 떠나자. 저 남자한테서 벗어나.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난 이미 포기했어. 근데 넌 어떻게 지냈어? 건강해 보이네. 수정은 차마 병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냥 괜찮다고 잘 지냈다고 거짓말했다. 며칠 후 수정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수정은 마지막으로 수진을 불렀다. 병실에서 두 자매는 마주 앉았다.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살아. 무슨 소리야? 보험금도 있어. 5천만 원. 그걸로 새로 시작해. 제발.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난 그럴 수 없어. 언니는 할 수 있어. 나 대신 살아줘.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언니가 살아주면 안 될까? 수정은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을 수진에게 건넸다. 그리고 며칠 후 조용히 숨을 거뒀다. 수진은 동생의 유언을 지키기로 했다. 보험금을 받고 수정의 이름으로 새 삶을 준비했다. 하지만 남편이 눈치챘다. 수진이 집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막아섰다. 수진은 간신히 도망쳤다. 그날 밤이 바로 재민의 택시를 탄 날이었다. 교회 안에서 수정의 이야기를 들은 재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수정이 아니라 수진이었다. 자신이 태운 사람은 수진이었고 죽은 사람은 수정이었다. 신원이 바뀌어 있었던 것이다. 그럼 지금 당신은 수진이에요. 하지만 이제 수정으로 살려고요. 동생이 준 마지막 선물이니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됐다. 수진은 동생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은 아직 당신을 찾고 있나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전화가 와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묘해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재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가정폭력 전문이에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재민을 봤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손님이었잖아요. 재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재민은 수진을 변호사에게 연결해줬다.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약속했다.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민은 정훈에게도 연락했다. 수진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정훈은 울먹이며 감사를 표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의 남편은 상습 폭행과 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블랙박스 영상과 병원 기록, 그리고 수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수진은 이제 안전했다.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재민은 평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다. 중앙역 근처에서 손님 한 명이 탔다. 백미러를 통해 얼굴을 확인한 재민은 미소 지었다. 수진이었다. 아니, 이제는 수정이었다. 항구 쪽으로 가주세요. 오랜만입니다.
수정은 재민을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기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당신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새로 일자리도 구했고 작은 방도 얻었어요. 재민은 뒤돌아보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차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항구에 도착하자 수정은 요금을 건넸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함께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편지예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재민은 봉투를 받았다. 수정은 차에서 내렸다. 문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재민을 봤다. 기사님, 그날 밤 제가 탄 게 기사님 택시여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니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천만에요. 잘 지내세요. 수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재민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열었다.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기사님께. 세상에는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영웅이에요. 기사님이 그날 밤 저를 태워주지 않았다면,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동생 수정이는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어요. 그리고 기사님은 그 삶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제 저는 수정이로 살 거예요. 동생이 살지 못한 날들을 제가 대신 살아갈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유로워진 수정 올림. 재민은 편지를 접어 넣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한 일은 크지 않았다. 그저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재민은 시동을 걸었다. 다시 길 위로 나섰다. 오늘도 누군가를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이다. 그게 재민의 일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눈 내리던 그 새벽. 재민이 태운 건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재민은 그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재민은 천천히 차를 몰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토리쭈 채널 많이 찾아주세요.